여기 북한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한 여성의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현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공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예술단의 무용수로 활동했던 리성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겠죠? 왜 북한 최고의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던 무용수가 탈북을 결심했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만수대예술단의 수석무용수라는 자리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리였어요. 예술가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며 해외 순회 공연도 다닐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늘 침묵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만수대예술단의 정기 공연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는 동안 제 심장은 늘 그렇듯 두근거렸죠. 동무 조국 찬가를 추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가 몰래 들려주시던 나만 노래가 자꾸만 떠올랐으니까요. 리성주 동무, 5분 전입니다. 분장실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무대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객석에서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을 쳐다보니 바로 선전선동부 부부장 현송월이 앉아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모란봉전자악단 단장 출신으로 예술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음악이 시작되고 제 몸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한 동작 한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고 무대는 제 숨결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카세트 테이프 속 노래들처럼 자유롭게 춤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위험한 상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마침내 공연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현송월이 직접 분장실로 찾아온 겁니다. 리성주 동무, 오늘 공연 인상적이었어. 현송월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은 뭔가 다른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안에 있는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감사합니다, 부부장님.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소. 내일 오전 10시에 선전선동부로 오시오. 갑작스러운 지시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선전선동부 호출이라니? 이건 분명 단순한 공연 평가 이상의 의미일 텐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선전선동부 건물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송월의 집무실로 안내되는 동안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들은 매우 따가웠죠. 들어오시오, 리성주 동무. 현송월은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 가족 관계부터 학창시절 기록까지 모든 것이 펼쳐져 있었죠. 동무의 할머니가 함경도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소?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나만 노래들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흥미로운 이력이요. 앞으로 내가 동무를 특별히 관리하기로 했소. 단장에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주요 행사의 메인 무용수로 세울 생각이요. 물론 그만큼의 책임감도 따르겠지만 현송월의 말에는 달콤한 약속과 섬뜩한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제 운명이 그녀의 소나귀에 들어갔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그날부터 저희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송월은 틈틈이 저희 안무 지도를 직접 하겠다고 나섰고 저는 거의 매일 선전선동부 행사에 참석해야 했어요. 무용수로서는 꿈의 기회였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순수한 열정이 정치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현송월이 직접 안무를 지도할 때면 그녀의 눈빛에서 단순한 예술적 열정 이상의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섬뜩한 느낌이었죠. 밤마다 연습실에서 혼자 남아 춤을 출 때면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노래들을 흥얼거리곤 했어요. 그때만큼은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유도 잠시 현송월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전선동부에서 새로운 무대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송월 부부장님이 오랜만에 직접 기획을 맡는다는 소문에 예술단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연습실에 도착했을 때 낯선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성이 현송월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턱선과 긴 생머리가 인상적이었죠. 알고 보니 러시아 유학파인 김은혜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모란봉전자악단 부단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처음 마주친 순간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리성주 동무, 이쪽은 김은혜 부단장 동무요.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수석 졸업한 실력자지. 현송월의 소개에는 미묘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은혜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특유의 자신감이 묻어났죠. 리성주 동무의 동무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보죠. 김은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연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김은혜는 무용수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지적했고 부부장님은 그런 그녀를 묘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죠. 그리고 며칠 뒤 김정은 앞에서의 첫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은혜가 직접 안무한 찬란한 조국의 미래라는 작품이었어요. 무용수들은 평소보다 2배는 더 긴장한 얼굴이었죠. 공연장 구석구석에서는 보이부 요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고 무대 뒤에서는 김은혜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공연이 시작되자 객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추는 동안 저는 김정은의 표정을 훔쳐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했던 그의 얼굴이 공연이 진행될수록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죠. 특히 김은혜가 안무한 현대무용 부분에서는 눈빛이 반짝이는 듯했어요. 그리고 무대가 끝나고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박수를 치며 김은혜를 호명했다는 거예요. 마치 내 어머니를 보는 것 같다. 며 고용희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했죠. 그 말을 전해들은 간부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여자, 이게 끝이 아닌가 봐. 리성주 동무, 이번 공연은 어땠어? 다음 날 아침, 연습실에서 마주친 부부장님의 목소리는 서늘했어요. 평소에 위압적인 카리스마는 온데간데없고 날카로운 신경질만이 묻어났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새롭고 참신했습니다. 부부장님. 그래요? 나는 좀 서구 취향이 과하다고 보는데 부부장님의 말에는 이전에는 없던 날이 서려 있었어요. 차가운 미소 뒤로 이를 악무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며칠 뒤 선전선동부에서는 김은혜의 러시아 유학 시절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해외 파견 예술인들의 일상적인 검열이었지만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속삭임은 달랐어요. 현송월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군. 김은혜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김은혜에 대한 조사는 어디로 갔는지 흐지부지 되었고 오히려 김은혜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당 간부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세련된 매너와 지적인 대화가 화제였죠. 서구 문화의 장점을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는 그녀의 발언은 마치 새로운 슬로건처럼 번져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의실에서였죠. 검은 정장 차림의 김은혜가 새로운 무용작품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표를 듣던 간부들의 눈빛이 점점 더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김은혜 부단장 동무가 제안한 새로운 안무 콘셉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고위 간부가 현송월을 향해 물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부부장님의 입가가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이 보였죠. 손 아래 사람이 의견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일종의 도전장과도 같았으니까요. 검토해보겠소. 하지만 우리의 민족성과 주체사상을 벗어나선 안 되겠지요. 현송월의 말끝에 힘이 들어갔지만 이미 늦었나 봅니다. 그날 이후 회의실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간부들은 하나둘 김은혜의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현송월의 의견은 점점 더 설자리를 잃어갔죠. 복도에서 마주치는 시선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제까지 현송월 앞에서 허리를 굽실거리던 사람들이 오늘은 김은혜의 농담에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죠. 한밤중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어요. 바로 현송월이었습니다. 리성주 동무, 지금 내 자택으로 오시오. 중요한 얘기가 있소. 그렇게 저는 자정이 넘은 시각 현송월의 호화로운 자택을 찾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술병이 놓여 있었죠. 김은혜 동무를 주시하시오. 동무가 내 눈이 되어줘야겠소. 충격적인 지시였습니다. 현송월은 김은혜와 해외 유학파들의 동향을 살피라고 했어요. 특히 그들의 비공식 모임과 연락망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고 했죠. 하지만 부부장님, 리성주 동무, 예술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시오? 순수한 열정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이곳이오. 동무도 이제 알 때가 되었소.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거리가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양심과 스승에 대한 의리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이 정치의 소용돌이에 깊숙이 빠져 있었죠. 그리고 며칠 후 김은혜와 마주쳤을 때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제 저는 파악해야만 했죠. 점점 연습실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순수한 무용수에서 누군가의 첩자가 되어가는 제 모습이 말이죠. 리성주 동무, 오늘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할까요? 동무의 예술관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요. 어느 날 김은혜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기회일까요? 함정일까요? 순간 현송월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김은혜는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대화는 마치 춤추듯 우아하게 하지만 날카롭게 이어졌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 애쓰는 사이 제 정체성은 점점 더 흐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밤늦게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제가 꿈꾸던 삶일까요?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자유로운 노래처럼 순수하게 춤추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춤추는 제 모습조차 누군가를 감시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현송월의 지시, 김은혜의 미소,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저희 예술가로서의 양심.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습실 거울 속 제 모습은 이제 춤추는 예술가가 아닌 정치라는 무대 위에 또 다른 배우가 되어 있었죠. 그러다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공흥국가합창단 기념행사를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평양대극장은 이미 삼엄한 경계태세에 들어가 있었어요. 복도마다 보이부 요원들이 서 있었고 출연자들의 동선 하나하나가 감시되고 있었죠. 무대를 위해 분장실에서 마지막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김은혜가 갑자기 들어와 무대 순서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현송월의 축하 인사 뒤로 제 동무가 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원래는 합창단의 공연이 먼저였는데 말이죠. 이런 갑작스러운 변경이 왜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리성주 동무, 걱정할 것 없어요. 내가 직접 프로그램을 조정했으니까요. 김은혜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가 읽히는 것 같았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현송월과 마주쳤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리성주 동무, 내일 조심하시오.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지시는 현송월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신 것처럼요. 다음날 기념행사장은 예상대로 고위 간부들로 가득 찼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는 김정은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죠. 무대 뒤에서는 현송월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계신 게 보였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부부장님, 곧 시작인데.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가려는 찰나 김은혜가 먼저 부부장님께 다가갔습니다. 부부장님, 축하 인사는 제가 대신하는 게 어떨까요?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 말에 부부장님의 눈빛이 순간 매서워졌습니다. 빈 술잔을 내려놓으며 손사래를 치셨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오. 행사가 시작되고 개회사가 이어졌습니다. 객석에는 김정은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의 옆으로 당 고위 간부들이 일렬로 앉아 있었죠. 무대 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현송월은 또 한 잔을 비웠어요. 드디어 현송월의 축하 인사 순서? 처음에는 평소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씀이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술계가 말이요. 다 끝장이 났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꼬리를 치면서 말이에요. 순간 객석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옆자리의 간부들도 창백해진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죠. 현송월은 그런 분위기도 모른 채 계속 말했어요. 서구 문물에 현혹되어 우리의 전통과 주체사상을. 그때였어요. 김정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객석의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죠. 무대 위에 현송월은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신 듯했어요. 말씀을 멈추셨지만 이미 늦었죠. 이게 감히? 김정은의 낮은 목소리가 극장 안을 울렸어요. 그의 표정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현송월은 무대에서 끌려나가듯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예술단 내부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현송월의 측근이었던 안무부장이 갑자기 청진해 지방예술단으로 발령이 났어요. 이어서 총무부장도 함흥으로 좌천되었죠. 우리 예술단에서 가장 실력 있다고 평가받던 작곡가 김철혁 선생도 평양에서 모습을 감췄어요. 그리고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리성주 동무, 다음 주 영화 촬영소 개관 기념 공연은 취소되었어. 공연 담당자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달 들어 세 번째 취소된 무대였어요. 다음 날은 당 창건 기념 공연 출연자 명단에서 제 이름이 빠져 있었고 그 다음 날은 텔레비전 녹화 일정도 사라졌죠. 연습실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전에는 함께 담소를 나누던 무용수들이 이제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연습실에 들어서면 갑자기 대화가 끊기곤 했죠. 누군가의 시선이 항상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 연습실 사물함이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잠그고 갔는데 말이죠. 옷가지들이 미세하게 흐트러져 있었어요. 순간 할머니의 카세트 테이프를 떠올리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다행히 그건 항상 숙소에 두고 다녔지만요. 이제는 숙소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성주 동무, 요즘 연락이 뜸한 것 같아서요. 김은혜였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연습실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미소 속에는 승리의 기색이 역력했죠. 특별히 보고 드릴 만한 일이 없어서. 그래요? 현송월 동무 측근들의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그들과의 연락처라든가.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이게 함정인지 기회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김은혜의 말은 계속되었죠. 동무도 알다시피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예술단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부부장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의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녀의 말 속에 숨은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현송월의 측근들을 더 몰아내기 위한 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곧 제가 그들을 배신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동무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김은혜가 사라진 후 연습실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현송월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몰락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김은혜의 편에 서서 살아남을 것인가? 밤마다 누군가가 제 숙소를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불빛이 마치 누군가의 시선처럼 느껴졌고 복도 끝에서 들리는 인기척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됐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현송월의 소식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공연 취소 통보일까 하는 생각이 맴돌았죠. 그렇게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할머니의 카세트 테이프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테이프처럼 저도 언젠가는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연습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오늘은 또 어떤 시선과 마주하게 될까? 어떤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예술가의 길은 이렇게 정치와 감시, 그리고 배신이라는 그림자와 함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작품 준비 때문에 무용수들이 하나둘 지쳐갈 무렵이었죠. 무대 의상을 갈아입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베이징에서. 김은혜의 목소리였어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대 의상실 뒤편 그림자 속에서 그녀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보통 때의 당당한 목소리가 아닌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죠. 계좌 이체는 그럼 어떻게? 네, 스위스 쪽으로.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런 통화를 엿듣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란 걸 알면서도 다리가 떨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김은혜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중국 측 거래선과는 달러로요. 네, 이번에는 50만. 그 순간 갑자기 복도에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재빨리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누군가가 김은혜 쪽으로 다가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단장님, 회의 시작해야 하는데요. 알았어요. 곧 가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들은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해외 계좌와 달러 거래. 이건 분명 일반적인 예술단 운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죠. 그래서 저는 다음 날부터 김은혜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현송월의 지시대로였지만 이제는 단순한 감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수상한 행적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 김은혜는 어디론가 외출을 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나가서 2시간 뒤에 돌아왔죠. 한 번은 그녀가 들고 온 서류 봉투를 흘끗 볼 수 있었어요. 중국어로 된 무역 서류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여러 개의 숫자들이 적혀 있었는데 은행 계좌 번호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달러 표시와 함께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리성주 동무, 뭘 보고 계신 거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김은혜가 서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 안무 노트를 찾고 있었는데. 그래요? 제 책상에서요? 그날 이후 김은혜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차갑고 위험한 눈빛이었죠. 저도 모르게 자주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누군가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들었죠. 하지만 저는 위험을 감수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김은혜가 버린 쪽지들, 통화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들까지 전부 다요. 하지만 이 정보들이 오히려 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김은혜의 또 다른 수상한 통화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제 거의 다 정리됐어요. 현송월은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예술단의 모든 자금 흐름을 제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김은혜는 예술단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현송월의 실각은 이미 계획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밤늦게 부부장님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죠. 차가운 달빛이 창가에 비치는 걸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리성주 동무? 이런 늦은 시간에. 현송월의 얼굴은 한층 더 야위어 보였어요. 자택연금 이후 처음 뵙는 거였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주름진 얼굴이 말해주고 있었죠. 부부장님, 김은혜 부단장의 일로 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어요. 해외 계좌번호들, 통화 내용을 적은 메모, 수상한 외출 기록들. 현송월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런 일이, 이 증거들은 확실하오? 네, 직접 보고 들은 것들입니다. 예술단 자금을 해외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송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창밖을 날카롭게 응시하시더니 저를 향해 손짓하셨어요. 리성주 동무, 지금 당장 돌아가시오.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고. 현송월의 반응에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적극적일 줄 알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예술단을 뒤흔들었습니다. 현송월 부부장님이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죠. 혐의는 해외 도피 자금 은닉. 제가 제보했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죄목이었어요. 리성주 동무, 어젯밤에는 어디 있었어요? 그날 복도에서 마주친 김은혜의 목소리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섬뜩한 미소가 등골을 오싹하게 했어요. 그냥 숙소에 있었습니다. 정말요? 그 말이 꼭 사실이어야 할 거예요. 저 말을 남기고 김은혜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서 저는 강력한 경고를 느꼈죠. 그리고 그날 밤부터 불길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먼저 정체불명의 문자가 왔습니다. 동무의 할머니는 아직도 카세트 테이프를 듣나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걸? 곧이어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선택은 동무의 몫이에요. 침묵을 지킬지 아니면. 게다가 시작된 끝없는 노크 소리가 시작되었어요. 밤새도록 숙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거든요. 하지만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죠. 다만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것만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어둠 속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고 말이죠. 현송월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함정에 빠져버렸고 김은혜는 제가 가진 모든 약점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새벽녘 또다시 울리는 노크 소리. 이번에는 문 밖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리성주 동무, 아직 깨어있죠? 김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수는 없었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카세트 테이프를 꼭 쥔 채 이 긴 밤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노크 소리는 계속됐어요. 마치 제 죄책감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말이죠. 이곳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겠다고요. 그렇게 그날부터 저희 탈북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부분의 탈북 계획을 마쳤을 때 선양에서 공연을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 또한 그곳에서 함께 공연을 하게 되었죠. 저는 이번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그 기회를 잡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선양 공연장의 분장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공연 시작 1시간 전, 무용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리성주는 거울 앞에서 하얀 한복 저고리에 깃을 매만졌죠. 오늘따라 손끝이 유독 떨렸습니다. 성주 동무, 이제 곧 시작이에요. 동료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장실을 나서며 저는 구석에 놓아둔 검은색 가방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탈북용 일상복과 가발이 담겨 있었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무대 뒤에서 그리운 금강산의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로 나만 음악을 몰래 들려주시곤 했거든요. 우리도 원래는 다 한결애란다. 할머니의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대로 나서자 객석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번 공연은 특별히 다른 관광객들도 초청된 자리였습니다. 첫 동작을 시작하며 그들과 눈이 마주쳤죠. 평소와는 다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자유로운 미소, 진심 어린 박수 소리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춤을 추는 내내 북에서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현송월의 차가운 미소, 김은혜의 은밀한 속삭임, 그리고 수많은 밤 연습실에서 흘린 땀방울까지 모든 것이 이제 과거가 되려 하고 있었죠.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이 이어졌어요. 평소보다 올해 더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거란 걸 관객들은 모를 테지만 리성주의 마음은 이미 작별 인사로 가득했죠.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공연이 끝나고 공연장을 나서기 전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공연장 복도를 걸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지는 않는지, 수상한 기색은 없는지 확인했죠. 그리고 화장실 칸에 들어가 준비해둔 가방을 열었어요. 검은색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조심스럽게 가발을 썼습니다. 거울 속 낯선 모습에 잠시 얼어붙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약속된 시간에 저는 공연장 뒷문에서 중국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의 차에 오르자마자 긴 여정이 시작됐어요. 선양의 밤거리를 지나는 동안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첫날 밤은 작은 여관에서 보냈어요. 창문도 없는 방이었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쫓아올까봐, 브로커가 배신할까봐 온갖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새벽에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중국 관광객으로 변장했어요. 브로커가 건넨 옷을 입고 화장도 달리했죠. 절대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중국어를 모르는 벙어리 관광객입니다.
그의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 다음 만난 새로운 브로커는 라오스 국경으로 안내했어요. 밤중에 산길을 걸었죠. 발목을 삐기도 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국경 수비대의 발소리만 들려도 숨을 죽여야 했으니까요. 라오스에 들어서자 숨통이 조금 트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죠. 작은 마을들을 지나며 매일 밤 잠자리를 옮겼습니다. 산길을 따라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향했어요. 태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다리는 부어올랐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마지막 국경을 넘어 태국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향하는 길은 또 다른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태국 경찰에 자수해서 난민 신청을 해야 했죠. 구치소에서 보낸 2주는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마침내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자유인이 되는구나.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마침내 한국에 도착해 곧바로 조사를 받고 교육을 받는 하나원의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하늘은 낯설 만큼 푸르렀습니다. 3개월의 교육 과정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텔레비전에서 북한 소식이 흘러나왔죠. 가슴 한켠이 묘하게 아려왔어요. 얼마 전까지 저곳에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더군요. 하나원에서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죠. 매일 밤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잠을 설쳤어요. 특히 할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부 인사도 못 드리고 온 게 가장 마음에 걸렸죠. 그래도 이곳의 공기는 달랐어요. 아침마다 몰래 연습실에서 춤을 추었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를 춤추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은 연습실 창가에 서서 바람을 맞았죠. 따스한 햇살이 어깨를 비추었고 바람은 새로운 희망을 실어다 주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걸. 그리고 지금 1년 반이 지난 시점, 저는 홍대 골목 사이 오래된 건물 2층에 작은 무용학원을 열었습니다. 강북에서 원룸을 구하고 모아둔 정착금으로 시작한 작은 도전이었어요. 처음 공간을 보았을 때는 너무 허름해서 망설여졌죠. 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탈북자세요? 첫 수강생은 15살 탈북 청소년이었습니다. 하나원 출신 사회복지사의 소개로 만났죠. 아이의 눈빛이 제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춤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너의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가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북한에서 배운 무용과 나만의 현대무용을 접목해 아이만의 표현법을 찾아갔어요. 점차 웃음도 늘어갔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수강생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북한 출신 무용 선생님이란 타이틀이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오히려 그게 특별함이 되었죠. 남북한의 춤을 모두 아는 선생님이란 게 매력적이었나 봅니다. 선생님, 북한 무용도 가르쳐주세요. 남한 수강생들의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순수한 호기심이 느껴졌죠. 정치적 편견 없이 순수하게 예술로 다가오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스튜디오 1주년 발표의 날이었어요. 30명의 수강생이 함께 준비한 특별한 무대였죠.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객석은 가족들과 친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발표회의 마지막 순서는 그리운 금강산을 현대무용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자 탈북 청소년들과 남한 수강생들이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북한 무용 동작에 현대무용의 자유로움을 더했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하나의 춤으로 어우러졌습니다. 객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부모들이 보였어요. 특히 탈북 청소년들의 어머니들은 울음을 참지 못했죠. 그들의 눈물 속에서 저와 똑같은 그리움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예술은 자유로운 영혼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정치도, 이념도, 누군가의 지시도 필요 없다는 걸.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예술이 되는 거죠. 발표회가 끝나고 수강생들과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가족 같았죠. 남과 북이라는 경계는 이미 그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그곳에는 더 이상 만수대예술단의 무용수가 아닌 자유로운 예술가 리성주가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홍대의 밤거리가 반짝였어요. 할머니, 저 이제 제가 원하는 춤을 마음껏 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춤으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죠. 할머니가 제게 들려주신 그 노래들처럼요. 거울 속 제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 춤은 이제 저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더 자유롭게, 더 아름답게, 더 진실되게.
조용히 하고 뒤로 돌아.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은 정치범 수용소 관리자로 일을 하다가 수감자와 함께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을 많이 보았다고 하는데요. 잔인한 처형 장면과 수감자들의 심각할 정도의 노동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늘 도철 씨가 들려줄 이야기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귀를 쫑긋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범 수용소 관리자 김도철입니다. 수용소에서는 늘 수감자들의 신음소리가 뒤따르죠.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확인했죠. 평양에서 오는 수감자들이라고 하더군요. 반역죄로 체포된 10명 정도의 인원이었어요. 그리고 아침 점호가 끝나갈 무렵 수감자 이송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한 여자가 트럭에서 내렸는데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이야, 평양에서 온 여자는 뭔가 다르네. 저 여자 진짜 이쁘다. 맛있겠는데, 주변 관리자들의 휘파람 소리와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여자를 향한 음흉한 시선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제가 4년 전 평양에서 만났던 그 윤미라가 분명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미라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평양음악대학에도 음악당에도 은행나무 아래에도 없었죠. 그렇게 4년이 흘렀고 지금 미라는 반역죄로 체포된 수감자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하필 이곳에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야 했을까요? 어이, 도철 동무, 뭐하나? 정신을 차려보니 박정훈이 어깨를 툭툭 치고 있었습니다. 주변 관리자들은 이미 수감자들을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재빨리 서류를 들고 움직였죠. 하지만 눈은 자꾸만 미라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내가 먼저 맛볼 거야. 넌 보지 마. 야, 순서는 직급순이야. 직급순. 동료들의 저속한 농담이 귓가를 스쳤어요. 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것처럼 날카로웠죠. 미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인 채 줄을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그런 미라를 보며 그녀가 괜찮길 바라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죠. 그렇게 미라가 오고 난 뒤 이틀째 밤에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성 수감동 순찰을 돌던 중 저 복도 끝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강철민 과장이 미라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지 벨트를 매만지며 걸어가는 뒷모습에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지만 그때는 그저 의아한 마음만 들었죠. 그리고 새벽 5시 어둠 속에서 쇠파이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감자들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채석장으로 향하는 길, 미라는 자신의 몸집보다 큰 돌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돌덩이 밑으로 흐르는 땀방울이 흙먼지를 타고 검게 변해갔죠. 그녀는 진흙탕 밭에서는 무릎까지 빠진 채 일했습니다. 질퍽한 진흙이 손가락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어요. 채석장에서는 쉴 새 없이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졌죠. 망치를 든 미라의 손이 피아노를 치던 때의 섬세함을 완전히 잃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만 같았죠. 시간이 흘러 한겨울에는 얼음장 및 자갈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영하의 물속에서 손을 담그고 자갈을 건져 올리는 작업이었죠. 미라의 손이 퉁퉁 붓고 시퍼렇게 변해갔죠. 그래도 쉴 수는 없었습니다. 강철민 과장의 채찍이 공중을 가르며 휘둘러졌으니까요. 야, 저 평양 아가씨 한번 봐라. 이제 제법 익숙해졌네. 몸매가 진짜 예술이야. 저 가슴 한 번만 만져보면 소원이 없겠네. 관리자들의 끊임없는 성적 농담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강철민 과장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었어요. 미라의 몸을 훑어보는 그의 눈빛에서 탐욕이 묻어났죠. 한 번은 미라가 넘어질 뻔했는데 도와주는 척하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는 척하며 가슴을 만지더라고요. 미라는 그때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했죠. 저는 최선을 다해 미라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라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거든요. 창백한 안색, 불안정한 걸음걸이, 멍한 눈빛, 아침마다 구토를 하고 자주 어지러워했어요. 밤이면 여성 수감동에서 흐느낌이 들려왔죠. 특히 미라의 울음소리는 달빛처럼 차갑고 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도철 동무, 저 괜찮아요. 작업장에서 미라가 쓰러질 때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늘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약을 건네고 여분의 식량을 전달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그때마다 무력감이 밀려오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저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성 수감자들의 눈빛이 이상했거든요. 미라를 볼 때마다 깊은 동정이 서려 있었죠. 어느 날 우연히 들은 그들의 대화가 가슴을 쳤습니다. 들었어? 저 여자 첫날부터 쉿 조용히 해. 누가 들을라.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밤 야간 순찰을 돌던 중이었어요. 미라의 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흑, 제발, 소리가 이상했어요. 힘겨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슬퍼 보이기도 한 소리였죠. 저는 곧장 그 방 앞으로 가 조심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강철민 과장 밑에 깔린 미라가 보였어요. 그녀는 옷이 다 벗겨진 채였고 수감복으로 손발이 묶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강철민 과장은 그런 미라에게 키스하며 그녀의 뽀얀 가슴을 만지고 있더군요. 순간 너무 화가 나 당장이라도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미라가 더욱더 힘들어할 것만 같았거든요. 조용히 하고 뒤로 돌아. 강철민 과장이 강압적인 목소리로 그녀에게 이야기하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손발이 묶인 채 애써 몸을 뒤집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그녀가 강철민 과장에게 당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점점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그녀가 이런 짓을 당하고 있었다니.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더욱더 절정을 향해 갈 때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누구야? 이리로 안 와? 하면서 급박한 상황이 연출된 것처럼 난리를 피우면서 일부러 방 앞을 빠르게 뛰어갔죠. 그러자 몇 분 뒤 강철민 과장이 미라의 방에서 단추를 잘못 잠근 채로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강도철, 무슨 일인가? 그는 위험 있어 보이려는 척저에게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방금 분명 탈옥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과장님 어디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과장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과장은 헛기침을 하더군요. 요즘 수용소 분위기가 좋지 않아 나도 순찰을 돌고 있었네. 애썼어. 가보게. 그는 위험 있어 보이려는 척했지만 조금 짜증이 난 듯 하더군요. 그 모습에 더 화가 났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먼저 들어가 보시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미련이 남은 듯 미라의 방을 한번 흘끗 쳐다보더니 자신의 방으로 향하더군요. 그나마 끝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번 수감자들의 대화가 계속해서 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 같다는 불안한 기분이 들더군요. 심지어 첫날에 강철민이 미라의 방에서 나오며 바지를 축혀 입었던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괜히 더욱더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미라에게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일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항상 밤마다 순찰을 돌면서도 미라의 방 앞에서 망설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일같이 이어지는 강제노동의 미라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피아노를 치던 그 섬세한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히고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상처가 미라의 눈빛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죠. 그렇게 미라가 수용소에 들어온 지 3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유독 춥고 어두운 새벽이었어요. 곧 처형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른 새벽부터 수감자들이 운동장으로 불려나왔습니다. 진눈깨비가 차갑게 내리기 시작했죠. 저는 여성 수감자들이 서 있는 구역 근처에 자리 잡았어요. 미라가 걱정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미라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만 갔거든요. 구토와 어지럼증이 더 심해졌고 안색은 창백하기만 했죠.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처형장으로 한 여자가 끌려 나왔어요. 아니, 정확히는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걸을 수조차 없었던 거죠. 아기가 나오려는지 진통으로 인해 온몸을 비틀며 바닥을 기어가는 여자의 모습이 진눈깨비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어요. 만삭의 배를 부둥켜 안은 채 시커먼 진흙 위를 기어가며 그녀는 신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개머리판이 그녀의 등을 내리쳤지만 일어설 수 없었어요. 다만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몸을 웅크렸을 뿐입니다. 23. 제 동생과 같은 나이의 그녀는 수용소에서 2달 전부터 소문이 돌았던 그 임산부였어요. 성고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반동분자 김영희, 사상적 전향 거부와 도주 시도. 그 소리가 메아리 치는 동안에도 그녀는 고통으로 바닥을 뒹굴고 있었어요. 진통이 더욱 거세졌는지 허리를 뒤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단추가 떨어져 나간 수감복 사이로 드러난 만삭의 배가 꿈틀거렸어요. 양수가 터져 다리 사이로 흘러내렸고 진통으로 그녀의 온몸이 경련했습니다. 강철민 과장의 싸늘한 명령에 따라 2 관리자가 달려들어 진통으로 몸부림치는 여자의 다리를 강제로 모아 묶었습니다. 아이가 나오지 못하게 말이죠. 그 모습은 정말 끔찍하더군요. 벌써 골반이 벌어지고 아이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여자는 진흙 속에서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밧줄이 살을 파고들었고 아이가 나오지 못하도록 다리를 일부러 더욱 조여 묶었어요.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진흙 속에서 몸부림치며 애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처형장에 울렸습니다. 강철민 과장은 그런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들어 올렸어요. 반역자의 자식을 살려둘 것 같나? 그러더니 차가운 비웃음과 함께 그의 군화가 여자의 배를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진흙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녀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어요. 밧줄은 더욱 깊이 살을 파고들었고
피가 흘렀습니다. 진눈깨비가 그 붉은 자국을 씻어내렸지만 곧 새로운 피가 배어나왔어요. 자연의 순리대로라면 아이는 태어났어야 했지만 굵은 밧줄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여자는 고통으로 인해 진흙 속에서 뒹굴며 절규했고 잠시 고요해질 때면 배를 쓰다듬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속삭였어요. 그러다 처형을 집행할 관리자가 총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뱃속에서 강하게 태동이 일었어요. 마지막 생의 몸부림이었을까요? 여자는 진흙 속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배를 감쌌지만 결국 차가운 총성이 울리고 말았습니다. 붉은 피가 흰 눈과 섞여 분홍빛으로 번져갔어요. 하지만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쓰러진 여자의 뱃속에서 아이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죠. 강철민은 그 모습을 비웃듯 바라보다가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녀의 몸을 군화로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는 죽지 않은 듯 힘겹게 강철민의 다리를 피를 흘리면서도 잡더군요. 아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같았습니다. 그러자 강철민은 그녀의 머리에 총을 한 발 더 쏘았어요. 결국 그녀의 목숨은 완전히 끊어졌고 배의 태동도 멈췄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결국 수감자들 사이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저걸 어떻게 하며 말을 잇지 못했고 다른 이들은 주저앉아 어깨를 떨었어요. 한 할머니는 야만인들 하고 중얼거리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진눈깨비 내리는 하늘로 묻혀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저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본 것이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었어요. 수많은 처형을 봐왔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속에서 천천히 역겨움이 올라왔고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미라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공포나 혐오감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미래를 보는 듯한 그런 절망적인 눈빛이었죠. 여성 수감자들 사이에서 미라는 유독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자신의 배를 부둥켜 안은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처형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미라가 토악질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달려가 부축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몸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했습니다. 단순히 처형 장면을 목격한 충격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미라의 달라진 모습, 구토와 어지럼증, 그리고 지금의 극단적인 반응까지 뭔가 이상했죠. 저는 미라를 부축해 여성 수감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걸을 때마다 무너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단순한 충격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여성 수감동 반장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인사를 하고 미라를 가장 구석진 빈 감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쥐들이 드나든 흔적이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녹슨 철창 사이로 찬바람이 새어들어왔고 구석에 놓인 낡은 양동이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토악질을 하고 있었어요. 회색 담요 하나를 덮은 채 벽에 기대앉은 그녀의 모습이 처절해 보였죠. 그렇게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어요. 미라는 한동안 창백한 얼굴로 바닥만 바라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죠. 나도 곧 저렇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서 이명이 울렸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미라의 말뜻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죠.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주며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용소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당한 성폭행, 그리고 이미 2달이 되어가는 임신, 그리고 마침내 강철민 과장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그녀의 눈물이 회색 담요 위로 떨어져 어두운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순간 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한순간에 깨달았죠. 미라를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점점 더 저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눈앞에 강철민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복도에서 마주친 그의 모습, 그 이후의 의미심장한 미소들, 오늘 처형장에서의 잔인한 행동까지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됐죠. 손바닥에 박힌 손톱 자국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를 죽여버리고만 싶더군요. 하지만 실상은 그저 무력한 사과만이 제 입에서 흘러나올 뿐이었어요. 미라는 제 잘못이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살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불빛에 그녀의 눈물이 반짝였어요. 그 눈물 속에는 오늘 처형장에서 본 그 처절한 운명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감방을 나와 순찰을 돌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머릿속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수용소의 도면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복잡한 선들이 그어져 있었어요. 국경까지의 거리는 23km, 그 사이에는 3개의 검문소와 2개의 지뢰밭이 있었죠. 손가락으로 천천히 가능한 도주 루트를 따라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도 필요했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이었죠. 국경지대의 순찰병들의 성향도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뇌물을 받는 자들의 명단을 암기하고 그들의 근무 시간을 외웠습니다. 매일 밤 야간 근무 시간표를 연구했어요. 강철민 과장의 근무 일정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여성 수감동의 감시가 가장 허술한 시간대를 파악하고 교대 시간의 틈새를 찾았습니다. 순찰병들의 담배 타임까지 계산에 넣었어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캄캄한 숙소에 누워 수용소 담장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차가운 겨울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은 마치 자유를 향한 이정표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향한 길은 너무나 위험했죠. 실패하면 우리 모두가 오늘 처형당한 임산부처럼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미라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창백한 안색은 여전했지만 눈빛만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체념과 결단이 뒤섞인 듯한 눈빛이었죠. 보름달이 뜨면 시작하자는 저희 말에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도박이었죠. 하지만 이미 미라의 목숨은 시한부였어요. 수용소에 머무른다면 그녀는 처형당한 임산부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까지도 말이에요. 탈출 계획을 세우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도면을 그리다 보면 연필이 종이를 찢어버리기도 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후회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우리의 남은 시간을 재촉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둠이 내리자 저는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도면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모든 경로를 다시 확인했어요. 국경까지의 도주 루트, 필요한 자금, 협조자들의 배치,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 단 한 번의 헛디딤이 우리 모두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보름달이 떴습니다. 순찰 근무를 자청했던 그날 밤, 차가운 달빛이 수용소를 하얗게 비추고 있었어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죠. 순찰을 도는 군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교대 시간이었죠. 강철민 과장이 떠난 지 1시간, 다음 근무자가 오기까지는 아직 3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허술한 시간대였어요. 저는 곧바로 여성 수감동으로 향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평소처럼 순찰하는 척했죠.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에 열쇠가 덜그럭거렸습니다. 미라의 간방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자 기름칠이 되지 않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냈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곧 잠잠해졌죠. 이제 갑시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손이 자신의 배를 감쌌습니다. 이제 임신 3개월째 군용 점퍼 아래로 조금씩 불러온 배가 드러났죠. 미라의 발걸음이 불안정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게 보였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까딱하면 우리의 발자국 소리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갈 수 있었죠. 다행히 다른 수감자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희는 빠르게 수용소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평소 쓰레기를 버리는 통로였어요. 녹슨 철문이 달린 이 출구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죠. 제가 미리 숨겨둔 철근으로 자물쇠를 부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순찰대원의 손전등 불빛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제 모자를 미라에게 씌우고 그녀를 벽 쪽으로 돌려 세웠어요. 취조실로 데려가는 중입니다. 다행히도 멀리서 들려온 대화였나 봅니다. 불빛이 다른 쪽으로 향했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물쇠를 부수는 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쇠 부러지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잠시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철문을 열자 찬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미라가 순간 비틀거렸어요. 임신 중인 몸으로 이런 탈출이 가능할지 걱정됐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죠. 수용소 담장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희는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국경 루트를 향해서요. 발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혔지만 다행히 새로 내리는 눈이 그 흔적을 지워주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그렇게 달리기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미라가 숨을 헐떡이며 멈춰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배를 부둥켜 안은 채 구토를 하기 시작했죠. 임신 중인 몸으로 이런 탈출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멀리서 수용소의 비상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우리의 탈출이 발각된 거죠.
곧 추격대가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미라를 반쯤 부축하다시피 하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 아래로 눈이 푹푹 빠졌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멈출 순 없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추격견들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개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저는 급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얼어붙은 개울을 향해서요. 물소리가 개들의 후각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차가운 물을 건너는 동안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달렸을까요? 미라의 상태가 점점 나빠져갔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했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의지,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모성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나 봅니다. 저기 총소리가. 미라의 말대로 멀리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수색대가 우리를 찾아 무차별 사격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급히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올 무렵 우리는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추격자들의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미라는 이제 걷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했죠. 도철씨, 저 때문에 미안해하는 미라의 말을 자르고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건 우리 둘 다의 선택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 셋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미라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새 생명까지 포함해서요. 그렇게 동굴 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는 동안에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변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를 확인했어요. 미라는 얇은 군용 담요를 덮은 채 떨고 있었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 무렵 저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밤이 우리의 유일한 동맹이었으니까요. 이제 국경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지뢰밭과 철조망, 그리고 삼엄한 경비. 미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녀를 거의 없다시피 해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있다면 그곳은 처형장뿐이었을 테니까요. 두만강을 건너기 전에 그 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사흘간의 도주 끝에 도착한 강가에서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강 건너 중국 쪽을 바라봤어요. 얼음이 얼었지만 완전히 단단하지는 않은 겨울철 두만강. 물살 소리가 공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이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게 미라에겐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제가 미라의 허리를 밧줄로 감아 힘을 실어주었어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중국에서의 도피,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가는 과정은 또 다른 악몽이었습니다. 인신매매 브로커들을 피해 숨어 다녀야 했고 임신 중인 미라의 건강은 계속해서 나빠져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유의 첫 순간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어 남한 측 군인들에게 발견됐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꿈인 줄 알았어요. 미라는 탈진 상태였고 저는 그녀를 안은 채 쓰러졌습니다. 군인들이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물을 건넸을 때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먹지 못해 미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태아의 심장 소리는 정상입니다. 군의관의 말에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을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작은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심장 소리가 마치 축복처럼 들렸죠. 그리고 하나원으로 이송됐을 때 우리는 잠시 떨어져야 했습니다. 남녀가 분리 수용되는 것이 규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매주 한 번씩 만날 수 있었고 미라의 산정 검진 때마다 동행이 허락됐죠.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낯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고 에어컨 바람은 차가웠어요. 처음 접하는 나만의 문물들이 신기하면서도 두려웠죠. 휴대전화를 받았을 때는 한참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라의 말에 교육관이 웃으며 천천히 설명해 주었어요.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ATM 기계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인터넷 사용법까지. 때로는 머리가 아플 정도였죠.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밤이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수용소의 기억, 처형장의 모습, 도망치는 과정.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는 일이 잦았죠. 미라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어젯밤에도 강철민이 나타났어요. 상담 시간에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었죠. 미라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이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미라의 불안은 커져갔어요. 처형당한 임산부의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나 봅니다.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다고 해요. 저는 그저 그녀의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었죠. 진통이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미라는 이미 분만실에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배려로 저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미라의 손을 잡은 채 진통을 함께 견뎌냈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10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미라와 저는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건 단순한 생명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작은 기적이었죠. 하나원 퇴소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에겐 천국이나 다름없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따뜻한 물, 배고프지 않은 식탁, 모든 것이 감사했죠. 미라는 피아노 학원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점차 마음을 열어갔죠. 작은 손으로 피아노를 두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북한인권 운동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수용소의 실상을 증언하고 그곳에 남겨진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이죠.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1살이 된 우리 아들은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그 아이가 웃을 때면 저도 덩달아 웃게 되죠. 미라는 이제 쇼팽의 야상곡을 다시 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피아노만 봐도 손이 떨렸다고 해요. 하지만 아주 천천히 다시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아들이 잠든 밤, 그녀의 연주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트라우마는 여전합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불안감, 한밤중의 악몽, 큰 소리만 들어도 놀라는 증상,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습니다. 도철 씨, 우리 이제 정말 자유인이 된 걸까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며 미라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죠. 이제는 더 이상 차갑지 않은 그 손이 자유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건 단순히 물리적인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는 조금씩 나아갑니다. 하나원에서 배운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여행을 계획하고 작은 아파트 거실에 꽃을 놓아두는 일상적인 행복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자유의 열매입니다. 밤이면 가끔 미라가 악몽에서 깹니다. 그럴 때면 저는 그녀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말해요. 이제 다 괜찮다고,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고. 미라는 조용히 울다가 다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자유입니다. 때론 두렵고 때론 힘들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 우리는 이제 진정한 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설탄상에서 내려오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7번째 북한인권 증언이네요. 이제는 떨리지 않아요. 청중들의 붉어진 눈시울을 보니 제 이야기가 또 한 번 그들의 가슴에 닿은 모양입니다. 객석 맨 뒷자리에서 미라와 우리 아들 준호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엄마 품에 안겨 졸다가 박수 소리에 깨어난 눈을 비비고 있었죠. 미라를 바라보니 수용소에서 처음 마주쳤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그 눈빛은 이제 찾아볼 수 없네요. 내려와 아들을 번쭉 들어올리며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눈가에는 아직 강연 때의 울컥했던 감정이 남아있었죠. 이제 엄마 차례네.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 증언회가 끝난 후 미라의 피아노 연주회가 이어질 예정이었거든요. 객석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저는 아들 준호와 함께 첫 줄에 앉았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미라가 검은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죠.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미라의 손가락이 건반 위로 내려앉았어요. 쇼팽의 야상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평양음악대학에서 처음 연주했다가 체포되었던 그 곡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그녀의 연주에는 자유가 실려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미라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수용소에서 그토록 고통받던 미라가 이제는 당당히 무대에 서서 연주하고 있네요. 준호는 제 무릎에 앉아 엄마의 연주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야상곡의 마지막 음이 홀을 가득 채웠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미라는 일어나 관객들에게 인사했죠.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반짝였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로비에서 팬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전 잠든 준호를 안고 미라를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였습니다. 평양에서도 수용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자유로운 불빛이었죠. 수고했어요. 미라에게 건넨 꽃다발에는 작은 카드를 꽂아두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자유입니다. 미라는 카드를 읽고 환하게 웃었어요. 제 손을 꼭 잡더군요. 밤거리를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제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미라는 제 팔짱을 끼고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그 자유, 이제 정말 찾은 것 같아요. 미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숨길 것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찾은 우리의 발걸음은 서울의 밤거리를 따라 계속해서 이어져 갔어요. 밤하늘의 별들은 마치 축복하듯 우리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용소의 어둠을 뚫고 나온 우리의 사랑은 이제 그 어떤 빛보다도 강하게 빛나고 있었죠.